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신기술의 각축장이 된 CES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HBM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동맹에 이어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일명 피지컬 AI에서도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피지컬 AI 동맹, 구체적으로 어떤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피지컬 AI는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를 말하는데요. 챗 GPT와 같은 소프트웨어 AI와는 달리 물건을 짚거나 움직이는 등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동맹의 굳건함을 꾸준히 과시해왔는데요. 이제는 두 회사가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 AI 동맹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젠슨 황은 지난 6일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며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코스모스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현실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합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젠슨 황은 전날 CES 2025가 진행 중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최 회장과의 회동을 직접 예고하기도 했죠. 실제로 최 회장과 젠슨 황은 이날 라스베이거스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이 연설 하루 만에 최 회장에게 피지컬 AI 사업 파트너로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최 회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CES 2025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젠슨 황과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스모스라는 로봇 플랫폼도 그렇고 젠슨 황이 출시를 예고한 개인용 슈퍼컴퓨터나 게임칩, 한 발 더 나아가 로봇까지 모두 성능 좋은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이 두 회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최 회장은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노하우가 많아서 젠슨 황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HBM이 이어 코스모스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이번 회동을 통해 SK그룹이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이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3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개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보다 항상 뒤처져 있어서 상대편의 요구가 더 빨리 개발을 해달라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최근에 저희 개발 속도가 헤드 투 헤드로 서로 개발 속도를 서로 간에 더 빨리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게 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미국 출장 당시 젠슨 황에게 6세대 HBM인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고 요청받은 바 있는데요. 사실상 젠슨 황의 요구 조건을 불과 9개월 만에 실현한 셈인데 그만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하나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어제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서 마이크론의 메모리만 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번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공식 설명을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젠슨 황은 CES 2025에서 공개된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이 들어간다고 공식화했는데요. 당초 젠슨 황은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AI 가속기 블랙엘에 마이크론의 GDDR7이 적용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의구심을 샀죠. 젠슨 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픽 메모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기준 GDDR 시장 점유율 1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인데요. 두 회사의 점유율만 80%가 넘습니다. 결국 젠슨 황이 발언을 정정하면서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제품 모두 탑재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최 회장도 엔비디아가 컴퓨팅
로보팅 솔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다며 그 안에 어떤 칩이 들어갔는지 다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4분기 어닝 쇼크에도 3% 넘게 올랐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된 이 진짜 바닥이라는 평가와 실적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어제 3% 넘게 오르는 등 1월 들어 삼성전자의 6거래일간 상승률은 약 5%대. 한때 5만 원 선을 밑도는 등 지난해 1년간 30% 이상 하락해 시총 157조 원이 증발한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반등의 1등 공시는 외국인으로 지난해 12월 2조 1천억 원을 팔며 하락을 주도했지만 이달에만 2,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예상에 못 미친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건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가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16일 6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주가는 3개월간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은 8.2배, 0.8배로 역사적 저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주가의 부정적 요소가 이미 반영됐고 실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는 경쟁사에 밀렸던 시장 점유율 역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납품 임박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없던 것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 기대감은 생길 수 있는데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81조 7천억 원과 7조 원으로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요 변수로는 1,450원대로 형성된 높은 원달러 환율, 국내 전국 불안과 트럼프 재취임에 따른 무역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거론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과감한 투자의 배경에는 내수가 어려우니 국내 투자를 늘려달라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또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퍼펙트 스톰에 맞서기 위해 위기 극복 DNA를 강조했던 정의선 회장이 역대급 국내 투자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보다 4조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에서 완성차 분야에 들어가는 돈만 1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아디 등의 공습에 맞서는 동시에 전기차 캐즘에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비아디는 오늘 16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하는데 아이오닉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과 경상, 전략투자 등 세 분야에 집중해 차세대 제품 개발과 핵심 신기술 선점에 나섭니다. 특히 전기차 공장과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초대형 SUV 양산을 시작하고 2030년엔 모두 21개에 달하는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실손 보험을 믿고 과잉 진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 초안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4년부터 23년도까지 계속해서 2배 가량 이제 비급여 진료비는 계속 증가를 해오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부담이 많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 큰 상황이다라고. 당국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치료 비용을 통일하고 환자 부담금을 90%에서 95%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수 치료 비용으로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9만 원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상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비중증 질병과 상해를 따로 분류해 보장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환자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높아집니다. 또한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는 병행치료도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물리치료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게 대표적인데 이 경우 둘 다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 출산급여비도 5세대 실손부터는 보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으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35%에 그쳤으며 이들 중 상위 9%가 지급된 보험금 중 80%를 받는 등 소수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원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박혜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어제 다뤘던 이슈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유리기판주. 오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며 방금 팔고 왔다라고 말하자 시장은 엔비디아에 판매했다고 해석하며 SKC의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유행으로 힘을 받고 있는 진단키트주도 오늘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목해보자고 했던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사록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까지 암시돼 있었습니다. 의사록 공개 후 시장은 페드가 1월은 물론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10%포인트씩 확대된 겁니다. 의사록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의지까지 반영한 환율은 오늘 다시금 강달러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증시와 환율을 좌우할 지표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용지표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늘었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지는 등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3년여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LG엔솔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공세와 전기차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2차 전지 업황 둔화 우려가 오늘 실적으로까지 확인되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 SDI 역시 7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이렇게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시장에선 올해 전망도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가 계속되고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눈높이 또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요. 삼성, SDI 등 남은 주요 2차 전지주의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IPO 대여
LG CNS가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올해 첫 IPO인 만큼 공모주 투자자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투자에 참고할 만한 포인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력적이냐, 그렇지 않냐부터 보시죠. 견고한 실적과 디지털 전환 경쟁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몸값 등이 책정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투시마카와 매출의 계절성, 높은 구주 매출 비중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LG CNS 측은 높은 구주 매출 비중 등은 공모가를 국내외 유사 기업에 비해 크게 낮게 잡아서 리스크를 상쇄했다라고 설명했고요. 아울러 IPO로 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AI와 클라우드 분야 연구 개발에 활용해 글로벌 DX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자신감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방향성을 제시할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으로 시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흥행에 성공했던 IPO 대여 대부분의 기관 확약 비율이 10%를 크게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LG CNS의 예상 확약 비율은 10% 아래로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우동집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기자들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통계 너머에 있는 현장을 취재합니다. 우동집 첫날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통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전국 집값은 또다시 떨어졌는데 그나마 서울은 0%에서 두 주째 버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지면서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40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하락 전환된 곳이 전주 대비 늘어난 11곳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강남구마저 보합으로 돌아섰고 지난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송파마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까지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강남 지역도 위기감이 감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달랐다고 하던데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네, 그래도 강북보다는 강남이고 또 이 강남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초구,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은 소위 말하는 딴세상이었는데요. 이 방배 5구역과 6구역 그리고 방배 3호, 3차 등의 정비사업장이 몰린 방배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5곳을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물건을 보러 온 손님들로 꽉꽉 차 있을 뿐더러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매수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올 정도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강남권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축 아파트들은 많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평당 1억을 봐요. 1억 이상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리하면 호가가 오르는 대로 거래가 이뤄져 실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호황장의 거래 패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도 이 불황의 초입에 들어간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곳만 강남 지역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또 정비사업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설명하기엔 특이한 점이 상승세가 너무 혼자만 가파르고 또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를 두고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사실상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불황일수록 여러 지역 아파트를 들고 있기보다는 상급지 한 채를 가져가는 게 낫다. 이런 개념이 기존의 똘똘한 한 채였다면 이제는 상가나 꼬마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까지 강남 아파트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제 건물주보다 강남 아파트가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강남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과는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 등을 감안하면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취재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서초구 아파트를 13억 원을 주고 구매한 사람, 그리고 14억 원을 주고 마포구 꼬마 빌딩을 구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10년 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는데 아파트는 34억 원, 빌딩은 3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당장 양도 차익은 이제 20억 원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이 양도 차익의 80%가 이제 오래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과세가 되면서 네. 정작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9천만 원에 불과했고 꼬마 빌딩은 7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꼬마 빌딩의 어떤 임대료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좀 세금 부담이 크고 또 코로나19 이후 소위 말해 이제 월세로 내 노후를 책임져줄 그런 우량한 임차인은 좀 찾기 어려워진 만큼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남을 제외한 이 다른 곳들, 특히 강북을 가봤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요. 예, 지난주에 이어 이 강북권 침체는 계속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좀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인데요. 이 악성 미분양이 많다는 건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그 얼죽신, 즉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마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좀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매수 문의가 아예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굉장히 강남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번엔 전세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무려 86주 만에 하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 실수요로 여겨지는 이 전세 거래마저 위축되면서 좀 당분간 불황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좀 학군지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 일부 좀 상승 거래가 발생하긴 했지만 입주 물량 영향이 큰 지역이나 구축 가격은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좀 그나마 전세 상승 거래가 있는 지역들도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갭 투자마저 실종된 전형적인 불황형 전세 거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전세도 매매도 좀 오르는 지역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이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나타나던 양극화가 이제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를 벌리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가격의 상승과 거래량이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든지 공격적인 매입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